서미지는 시골 마을에서 자란 평범한 가정의 딸이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사랑과 진실함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 성장했다. 그녀는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가의 여자들처럼 눈부시게 아름답거나 영리하지는 않았지만 부드러운 영혼과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항상 타인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한 자선 행사에서 그녀는 강준호를 만났다. 준호는 성공한 사업가로 재벌 2세였으며 미진보다 10살 정도 나이가 많았다. 미진이 봉사자로 일하던 그날 준호는 그녀의 소박함과 맑은 눈빛에 이끌렸다. 준호의 눈에는 미진이 계산적인 사회 속에서 새로운 신선함으로 다가왔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녀를 쫓아다니며 돌보고 결국 아내로 맞이했다. 준호의 어머니인 이영숙 여사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혼했다. 영숙 여사는 항상 미진이 그들 가문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달콤했다. 미진은 집안일부터 준호의 식사와 수면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돌봤다. 호화로운 대저택에 살면서도 그녀는 절약하는 생활 방식을 유지했고 모든 작은 일들을 직접 챙겼다. 그녀는 남편의 돈에 의존하지 않았고 어떤 것도 요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준호를 미소와 따뜻한 포옹으로 배웅했다. 그러나 1년 그리고 2년이 지나도 미진은 임신하지 못했다. 그녀는 점점 더 압박감을 느끼고 걱정하며 몰래 병원을 찾아갔다. 의사는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비정상적인 것은 없었고 그저 시간과 마음의 평화가 필요할 뿐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를 괴롭힐 수 있는 어떤 말도 감히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인 영숙 여사는 오랫동안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고 이제는 그녀를 비난할 더 많은 이유가 생겼다. 영숙 여사는 집에 오실 때마다 항상 미진을 비난했다. 이 집안의 며느리로 온 지 2년이나 되었는데 배가 불러오지 않는구나. 풍족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아이가 없으면 누가 대를 이을 거니? 미진은 고개를 숙이고 침묵할 뿐이었다. 준호 앞에서 울지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시어머니의 가혹한 말이 아니라 남편의 조용한 변화였다. 준호는 점점 더 말이 없어지고 냉담해졌다. 가족 식사는 점점 드물어졌고 어떤 날에는 그가 아예 집에 돌아오지 않기도 했다. 전에는 그가 문자를 보내 안부를 묻곤 했지만 이제는 짧고 사무적인 메시지만 보낼 뿐이었다. 미진은 준호가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가 가장 원하는 것, 즉 아이를 줄 수 없어 자신을 텄다.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는 출장이나 회의 참석을 핑계로 집을 피했다. 한 번은 미진이 그의 와이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와 셔츠 깃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셔츠를 빨고 개어서 옷장에 넣었다. 그녀는 그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저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다. 어느 저녁 준호가 막 집에 돌아왔을 때 미진은 약재와 함께 푹 끓인 영양찬 국을 가져왔다. 그녀가 아이를 갖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아본 영양식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다. 더 이상 노력하지 마.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미진은 당황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는 지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5년이 지났어, 미진아. 난 정말 지쳤어.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고 어머니는 계속 압박을 가해. 그 기분이 어떤지 알아?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참으려고 했다. 하지만 의사는 제가 정상이라고 했어요. 혹시? 말을 끝내기도 전에 준호는 벌떡 일어섰다. 내 잘못이라고 말하려는 거야? 나를 탓하고 있는 거야? 미진은 고개를 저었고 이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아니요. 저는 그저 함께 다시 검사를 받아보자는 거예요. 전 당신을 잃는 게 두려워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미진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는 말을 내뱉었다. 우리는 아마도 서로 맞지 않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어. 이혼 서류를 준비할 거야. 그날 밤 이후 미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준호의 차가운 말과 눈빛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그녀는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다. 단지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미진은 의자에 조용히 앉아
준호가 테이블에 남겨둔 이혼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심장에 꽂힌 차가운 칼 같았다. 더 이상 울 수 없었다. 전날 밤부터 이미 눈물이 마르고 없었다. 5년간의 사랑, 희망, 기다림, 그리고 너그러움이 이제 한 장의 종이와 낯선 눈빛으로 대답을 받았다. 일주일 후 준호는 더 이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일을 핑계로 삼았지만 미지는 그가 윤지연이라는 여자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준호가 계속 숨겨온 여자였다. 지연은 준호의 회사 직원이었다. 젊고 예쁘며 말솜씨가 좋았고 특히 시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사실 미지는 준호의 휴대폰에 남아있는 미묘한 메시지들, 그가 늦게 돌아오는 밤들, 회피하는 눈빛, 그리고 셔츠에 묻은 낯선 향기를 통해 지연에 대해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침묵을 지켰다. 그것은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질투나 분노로 붙잡아둘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단지 그녀가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을,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으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유일한 것은 그녀의 손을 놓는 것이었다. 미진이 진실을 말하지 못한 유일한 사람이 있었다. 그것은 아이를 갖기 어려운 사람이 그녀가 아니라 준호라는 진실이었다. 3년 전 여러 번의 임신 실패 후 미진은 준호를 설득하여 검사를 받게 했다. 국제병원에서 나온 결과를 받아들고 의사는 부드럽게 말했다. 강준호 씨의 정자 밀도가 매우 낮고 생존율도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연적인 임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미지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지만 곧 부드러운 거짓말로 남편을 안심시켰다. 의사가 우리 둘 다 정상이라고 했어요. 그저 아직 2년이 아닌 거예요. 긴장을 풀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그 결과를 비밀로 했고 진짜 검사 결과지를 옷장 맨 아래에 있는 잠긴 상자에 숨겼다. 그녀는 준호가 열등감을 느끼거나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알게 되어 아들을 무시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침묵을 선택하고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짊어지기로 했다. 그것이 그녀를 그들 눈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 만들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준호가 이혼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의 냉담한 눈빛을 보는 것이 더욱 고통스러웠다. 그는 그가 버리려는 사람이 바로 수년간 그의 명예를 지켜온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비가 내리는 어느 오후, 미진이 한때 그녀의 보금자리였던 대저택을 떠날 준비를 하며 옷을 정리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손에는 지연이 갓 짜낸 오렌지 주스를 들고 있었다. 영숙 여사는 거리낌 없이 말했다. 처음부터 내가 이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잖아. 5년 동안 내게 손주 하나 안 주고 뭐 하는 거니? 당신은 아내인가? 돌덩이인가? 미지는 고개를 숙이고 여전히 공손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뭐가 더 미안하다는 거야? 분수를 알아야지. 준호는 이미 다른 사람을 선택했어. 이제 놓아줘. 그때 미진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가혹함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그녀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지난 수년간 이 집안의 누구에게도 잘못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미진이 떠나는 날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졌다. 그녀는 단지 옷가방 하나, 약간의 개인 물품, 그리고 준호의 검사 결과를 담은 작은 상자만 가져갔다. 그녀가 유일하게 간직한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붙잡지 않았고 울지 않았으며 다른 여자들처럼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떠났고 매 발걸음마다 5년간의 젊음의 기억들이 묻혀갔다. 준호는 그날 그곳에 없었다. 아마도 그는 지연과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거나 한때 평생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던 아내가 없는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을 것이다. 미지는 비 속에 서서 택시가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검사 결과를 담은 작은 상자가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대저택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전 최선을 다했어요. 다만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 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대저택을 떠난 후 미지는 외곽 지역의 좁은 골목 안에 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생활은 급격히 바뀌었다. 넓고 편안한 집에서 이제는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리고 창문 옆에 놓인 작은 가스레인지가 전부인 방에서 살게 되었다. 더 이상 가정부도 운전기사도 그녀를 보호해줄 사람도 없었지만 미즈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가벼웠다. 이제 더 이상 차가운 말들, 경멸하는 눈빛 또는 한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의 무관심을 견뎌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미진이 작은 빵집에서 임시로 일을 시작했다. 요리에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달콤한 디저트를 만드는 데 능숙했기 때문에 그녀는 빵집 주인의 호감을 빨리 얻었다. 그녀는 열심히 일했고 말수가 적었으며 이른 아침부터 가게를 청소하고 반죽을 준비했으며 늦은 밤이 되어서야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모든 것이 정상 궤도에 오르는 것 같았을 때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손을 씻던 미즈는 갑자기 어지러움과 피로감을 느꼈다. 비정상적인 메스꺼움이 찾아와 그녀는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작은 욕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확인했다. 2개의 붉은 선이 나타났고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처음에는 놀라움이었고 그 다음에는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자신을 꽉 껴안고 온몸이 떨렸다. 수많은 고통과 상실 속에서 하늘은 그녀에게 선물을 주었다.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을. 그녀는 생각하지 않았고 망설이지 않았다. 바로 그날 미즈는 일을 쉬고 병원에 갔다. 의사가 그녀가 임신했다고 알렸을 때, 자연적인 쌍둥이 임신이라고 했을 때 미진의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다. 그녀는 2개의 작은 태아 주머니가 보이는 초음파 사진을 물기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행복하면서도 고통스러웠다. 미진은 이 아이들이 분명히 준호의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비록 지금은 거부당했지만 한때 둘 사이에 깊었던 사랑의 결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이제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도 알았다. 준호는 이미 선택했고 다른 여자가 그의 곁에 있었으며 확실히 이혼을 결정했다. 그녀는 그를 찾아가거나 누구에게도 애원하고 싶지 않았다. 미즈는 모든 것을 비밀로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빵집에서 완전히 그만두고 남아있는 약간의 저축으로 더 조용한 원룸으로 이사했다. 그리고 홀로 엄마가 되는 여정을 시작했다. 9개월간의 조용한 임신 기간, 그 이후의 날들은 긴 노력과 절약과 비밀의 연속이었다. 쌍둥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미진의 건강은 많이 약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가벼운 일들을 해냈다. 떡 포장 일을 하고 손으로 장식품을 만들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옷을 세탁해주며 약간의 돈을 벌었다. 그녀는 넓은 재킷으로 배를 가리고 방에 돌아왔을 때만 몸을 풀고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아가야, 힘내. 엄마도 매일 노력하고 있어. 배는 점점 커져갔고 무거워진 몸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그녀가 배고픔이나 피로로 인해 여러 번 실신할 정도로 힘들었다. 한 번은 친절한 집주인이 그녀의 상황을 알고 방세를 까주기도 했다. 한 번은 길을 지나던 사람이 그녀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데려가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녀는 혼자서 묵묵히 견뎌냈고 아무도 알지 못했다. 가끔 비 오는 밤에는 미즈는 웅크리고 누워 한때 온 마음을 다해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준호의 눈빛을 떠올리곤 했다.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고 화내지 않았다. 단지 가슴이 아팠다. 만약 그가 알았다면 그는 뭔가 달라졌을까? 쌍둥이가 태어난 날, 그것은 겨울이 끝나갈 무렵 차가운 바람이 도시를 휩쓸던 날이었다. 미즈는 예상보다 3주 일찍 진통이 시작되어 택시를 불러 지역 병원으로 향했다. 곁에 가족이 없었고 격려의 말도 없었으며 고통 속에서 손을 잡아줄 사람도 없었지만 미즈는 이를 악물고 견뎌냈다. 분만실에서 거의 8시간의 고통 끝에 2명의 건강하고 완전히 정상적인 남자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다. 간호사가 2 아이를 그녀의 팔에 안겨주었을 때 미즈는 미소 지으며 흐느꼈다. 아가야, 이제 엄마 아이들이 여기 있구나. 그녀는 2 아이에게 민석과 민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2 이름 모두 친절함과 강함을 의미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자라더라도 자랑스럽고 선하게 살기를 바랐다. 새로운 삶, 홀로 된 엄마와 쌍둥이. 민석과 민준의 첫 3년은 힘들지만 따뜻한 날들의 연속이었다. 미즈는 아이들을 보는 법을 배웠고 직접 옷을 만들고 죽을 끓이고 낡은 냄비에서 끓인 물로 분유를 탔다. 아이들이 열이 나서 밤을 새우고
둘을 혼자 데리고 예방접종을 받으러 가는 등 그녀는 놀라운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했다. 아이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 미지는 모든 상처 이후 세상이 다시 재건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아이들이 좀 더 튼튼해진 후 미지는 집 근처에 작은 빵집을 열었다. 전에 남편을 위해 만들었던 오래된 레시피들로 그녀는 지역 주민들에게 팔 새로운 종류의 빵을 만들기 시작했다. 가게는 작았지만 맛있는 빵, 친절한 태도, 그리고 젊은 엄마의 부드러운 얼굴 덕분에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예의와 나눔, 그리고 단순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쳤다. 민석과 민주는 쌍둥이였지만 성격이 달랐다. 한 아이는 조용하고 영리했으며 다른 아이는 활발하고 재빠른 성격이었다. 모두가 그들이 엄마를 닮았다고 말했지만 미지는 아이들의 눈빛, 미소, 심지어 찡그린 표정까지도 준호를 닮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때로는 빵집에 온 손님들이 두 아이를 보고 어머나, 저 아이들이 강그룹 준호 회장과 정말 닮았네요 라고 말하곤 했다. 미지는 가볍게 웃으며 피했다. 사람들은 서로 닮기 마련이죠. 그녀는 과거가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이 아버지와 관련된 어떤 소용돌이에도 휘말리기를 원치 않았다. 그들의 존재를 알지도 못한 채 그들을 버린 아버지와 말이다. 이쯤에서 미진의 삶은 안정된 것처럼 보였다. 작지만 아늑한 집, 착한 두 아들, 소박하지만 희망이 가득한 빵집. 그녀는 더 이상 누구도 기다리지 않았고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하지만 운명은 가장 평범해 보이는 순간에 다시 한번 그녀를 찾아왔다. 준호의 이혼 후 삶은 새로운 장을 열 것처럼 보였다. 그는 미진과 헤어진 지 한 달 만에 한때 그의 비서였던 지연이라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했다. 화려한 결혼식은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모든 신문 지면을 장식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차갑고 불안정한 결혼 생활이 숨겨져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준호는 지연이 항상 그에게 참석하기를 요구하는 손님 접대와 파티에 점점 더 지쳐갔다. 그녀는 쇼핑, 파티, 미용에 몰두했다. 한때는 미진보다 더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준호가 이제는 간단한 식사와 예전처럼 부드러운 아내를 갈망하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설득하려 노력했다. 아이만 생기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달이 가고 해가 지나도 좋은 소식은 없었다. 지연은 점점 짜증스럽고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주 화를 내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각종 불임 치료에 의존했다. 두 사람은 5번 이상 의사를 찾아갔다. 약물 치료부터 인공수정 IUI, 체외수정 IVF까지 모든 방법을 시도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지연은 울었다. 아이 없이는 못 살아요. 사람들이 저도 당신의 전 아내처럼 불임이라고 말하는 걸 견딜 수 없어요. 준호는 그 말을 듣자 딱 가슴이 아팠다. 그는 떠나던 날 미진의 눈빛, 평온하지만 체념적이었던 그 눈빛을 기억했다. 그때 그는 귀 기울여 듣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단지 모든 잘못을 그녀에게 돌렸을 뿐이었다. 지연을 진정시키고 자신도 안심하기 위해 준호는 둘이 함께 철저한 검사를 받아보자고 제안했다. 이번에는 큰 국제병원에서 더 종합적인 검사를 받기로 했다. 며칠 후 결과가 도착했다. 준호는 서류를 보고 온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진단 결과, 약한 정자하, 높은 기억률, 자연 임신 가능성 10% 미만. 아니, 불가능해. 그는 중얼거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병원을 뛰쳐나가 담당 의사에게 전화해 결과를 재확인했다. 의사는 부드럽게 확인해주며 물었다. 혹시 아이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제가 전 아내가 불임이라고 생각해서 이혼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렇다면 유감스럽게도 만약 그녀가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거나 임신한 적이 없다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당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맑은 하늘에 내리친 번개와 같았다. 예전에 미진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당신은 내게 아이를 주지 못했어. 당신은 쓸모없는 여자야. 이혼하자. 나는 아이가 필요해. 하지만 당신은 줄 수 없어. 이제 그 말들은 그의 심장을 찢는 칼처럼 느껴졌다. 준호는 며칠 동안 깊은 침묵에 빠졌다. 회사에 가지 않았고 지연과 대화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제대로 식사도 하지 않았다.
지연은 여전히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믿으며 계속해서 의사와 한의사, 온갖 민간요법을 찾아다녔다. 준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조용히 미진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사람을 고용해 수소문했지만 그녀는 마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다. 소셜미디어 계정도 주소도 연락처도 없었다. 모든 정보는 이혼 후 집을 떠난 시점에서 끊겼다. 준호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이혼을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했던 사람, 지연이 기회주의자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던 사람. 이제 그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제서야 그는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의 대가를 깨달았다. 어느 오후 운전기사가 그를 기다리던 중 외곽 지역의 작은 시장 근처를 지나가다가 준호는 익숙한 이름의 빵집을 발견했다. 달콤한 추억 빵집. 기억처럼 달콤한 이름이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차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다. 안에는 예쁜 작은 빵 트레이와 손으로 쓴 안내판들이 있었다. 준호가 들어서자 달콤한 버터와 우유 향기가 그를 감쌌다. 그리고 그때 그는 미진을 보았다. 그녀는 등을 돌리고 앞치마를 입은 채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두 어린 소년에게 쿠키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3살이나 4살쯤 되어 보이는 두 아이는 한 방울의 물처럼 닮았고 특히 놀랍도록 그와 닮아 있었다. 준호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미진이 몸을 돌리자 두 사람의 눈이 순간적으로 마주쳤고 그녀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녀는 그저 침착하게 물었다. 빵을 사러 오셨나요?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고 그의 눈은 두 아이에게 고정되었다. 그들이 정말로 내 아이들인가? 미진은 직설적으로 대답했다. 돌려 말하지 않고. 준호는 의자에 덜썩 주저앉았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왜 말하지 않았어? 왜 이 모든 시간 동안 나에게 숨겼어? 왜? 당신은 내가 쓸모없다고 했어요.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당신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당신은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내게 말했어야 했잖아. 그들은 내 아이들이야. 내 핏줄이야. 제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당신은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끼어들 수 있었겠어요? 미진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두 아이가 다가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 사람은 누구예요? 미진은 몸을 숙여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의 옛 지인이야. 준호는 자신에게 화가 났다. 옛 지인이라고? 그 부드러운 말이 1000개의 칼처럼 느껴졌다. 한때 그는 남편이었고 그녀가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낯선 사람일 뿐이었다. 그는 손을 뻗어 아이들을 안고 싶었지만 감히 하지 못했다. 이 손은 한때 그들의 어머니를 고통 속에 버렸는데 이제 무슨 자격으로 그들을 되찾으려는 것인가. 그 만남 이후 준호는 혼이 없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다가 그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의사가 새로운 IVF 일정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성공할 거라고 믿어요. 준호가 말을 끊었다. 우리 그만하자. 뭐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더 이상 노력할 필요 없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건 나야. 집안은 침묵에 빠졌다. 지연은 그를 미친 사람처럼 바라보았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준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완전히 비어버린 느낌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돈, 명예, 권력. 하지만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진정으로 그를 사랑했던 아내와 아직 아빠라고 부를 기회조차 갖지 못한 두 아이. 진실을 알게 된 이후 준호는 마치 두 개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다. 한쪽은 차가운 대저택, 불임 사실을 알게 된 후 새 아내가 떠나버린 곳. 다른 한쪽은 작은 빵집, 미진과 두 아이가 함께 따뜻하게 살고 있지만 그는 완전히 배제된 곳. 그는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저 차 안에서 멀리 지켜보며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과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가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아이들이 정말 나를 닮았네. 첫 만남 이후 미진은 준호가 이전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는 문자를 보냈다. 친척 이름으로 매일 빵을 주문하고 메시지를 남겼다. 오늘 빵이 정말 맛있었어요. 여전히 잘 지내서 고마워요. 미진은 답장하지 않았지만 모든 메시지를 읽었다. 그녀는 집에서 쫓겨나던 때를 떠올렸다. 아무것도 없이 3달 된 임신한 배를 안고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던 기억.
비 오는 밤 싼 원룸에서 웅크리고 있던 추위가 생각났다. 하지만 그녀도 한 가지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 좌절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비 오는 어느 오후 준호는 우산을 들고 가게 앞에 서 있었다. 5분만 시간을 줘. 그 후에 내가 떠나길 원하면 떠날게. 다시는 방해하지 않을게. 미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여전히 달콤한 케이크 향기가 감도는 가게 구석에 마주 앉았다. 미안해. 준호가 말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한마디 말로 모든 잘못이 지워지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네가 나를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아버지를 가질 수 있도록. 미지는 침묵했다. 준호는 테이블 위에 병원 서류 묶음을 올려놓았다. 그가 불임이었다는 증거와 지연과의 이혼 서류였다. 날 믿지 않아도 돼. 하지만 아이들은 아버지가 있어야 해. 비록 늦게 왔더라도. 미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당신 말이 맞아요.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하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망치기만 하는 아버지는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 기회를 줘. 네 남편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사람이 되게 해줘. 자전거를 고쳐주고 축구를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눈물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그날 이후 준호는 공식적으로 두 아이의 삶에 들어왔다. 처음에 아이들은 그를 빵 아저씨라고 불렀다. 그가 올 때마다 빵이나 장난감을 가져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형이 갑자기 물었다. 엄마, 빵 아저씨가 왜 저랑 닮았어요? 미지는 아이를 안고 살짝 미소 지었다. 아저씨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어느 저녁, 놀이가 끝난 후 두 아이가 살금살금 준호에게 다가왔다. 아저씨, 바쁘지 않으시면 우리 아빠가 되어주실 수 있나요? 준호는 놀라서 눈물을 터뜨렸다. 물론이지. 엄마가 허락한다면 아빠가 될게. 1년 후 바로 그 옛날 빵집에서 작은 생일 파티가 열렸다. 비싼 와인도 화려한 조명도 없이 따뜻한 촛불과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간단한 반지 한 쌍이 오갔다. 미지는 웨딩드레스를 입지 않았고 준호도 정장을 입지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평생의 약속이었다. 준호는 몸을 숙여 두 아이를 안았다. 오늘부터 아빠는 아빠일 뿐만 아니라 엄마의 남편이기도 해. 아이들은 환호하며 손을 잡고 뛰어올랐다. 이제 우리 집에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네. 빵집 전체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준호는 때로는 젊음 전체를 대가로 치러야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화려한 것들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간단한 식사, 아빠라는 부름, 그리고 자신이 가장 상처 준 여자로부터의 마지막 포옹에 있었다.